자, 반갑습니다. 필기 하세요. 필기 하시고.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리니까 신기하지? 신기하죠? 자, 이런 게 마법입니다. 마법. 자, 곧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뿅 나타났죠? 나타났어. 자,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강의를 해볼 건데 어느덧 13강이야. 다 왔어. 13, 14, 15 하면 끝나는 건데 참 고생 많았고, 아무튼 여러분들 또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옆에서 볼 때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피곤해 보이고. 다 그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고3,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다 그래. 그러니까 이때 최대한 체력 관리 잘하고 지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하고 그 결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라는 거 분명하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최선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3강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를 볼 텐데요. 난이도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어렵지가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가면서 이해해 가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겠어요. 첫 번째. 일단 의복과 관련해서, 옷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옷,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어때요? 굉장히 세련됐죠? 이러한 옷이 있는데, 자, 옷과 관련된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동조 소비에 문제가 있다. 동조 소비. 옷을 살 때 내가 스스로 원하는 옷을 고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 옷을 사니까 따라 사는 거를 동조 소비라고 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개성이 사라지는 몰개성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습이 똑같아지는 획일화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많지. 특히 꼼데 가르송 마크가 유행하면은 누구나 다 꼼데 가르송 옷을 사 입고, 옛날에도 꽃무늬 남방이 유행하면은 다 누구나 꽃무늬 남방을 따라 입고, 이러한 것들이 동조 소비의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날 봤을 때 선생님이 저 체크 남방이 너무 멋있어 따라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자, 과시소비입니다. 이건 뭐냐?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유한계급의 특징이 있어.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생산적 노동은 관심이 없어. 생산적 노동은 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냐? 비생산적인 일에만 집중해. 비생산적인 일인 예술이나 오락 같은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들은 뭘 하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나 대자본가 계층인데, 자기가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허세를 떨기 위해서,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고가의 사치품들을, 고가의 예술품을, 명품을 사서 입고 소비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로 따지면은 명품 스포츠카를 사서 타고 다니는 거야. 물론 내가 스포츠카를 너무 좋아해서 스포츠카를 타서 그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 탄다면 상관없는데, 내가 스포츠카를 딱 타면서 내가 돈이 이 정도야 라고 허세나 허영심을 부리는 계급, 이런 계급들을 우리가 유한계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과서 봐봐. 151쪽을 봐봐. 151쪽. 자, 거기 지금 베블런의 과시소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읽어보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유한계급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치품을 소비한다고 쳐.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도 저 유한계급들이 명품이나 스포츠카를 타면 부럽다. 나도 사고 싶다라고 막 부러워한단 말이야. 부러워한단 말이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시소비에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품이나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우리가 배블런 효과라는 게 있는데, 배블런 효과라는 게 뭐냐면 밑줄을 쳐볼 거야. 그 151페이지 자료 플러스 해설 있지, 해설. 두 번째 줄의 중간쯤에 1호부터 찾았나요? 1호부터 밑줄. 1호부터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지칭하게 됐다. 배부른 거지. 배부른 거야. 우리가 비싸면은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안 사야 돼. 가격이 비싸면 안 사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싼데도 수요가 멈추지 않는 형상. 이거를 배불런의 과시소비라고 합니다. 잠깐만. 아유, 기다렸지, 얘들아. 미안. 선생님이 그 교무실 키가 없는데 다른 쌤들이 퇴근하는 바람에 문이 잠기면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열쇠를 좀 빌리느라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한계급들이라고 특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학대가 있는데, 자, 의복 관련해서 우리가 동물학대를 뭘 하냐면, 대표적으로 쌤 같은 경우에는 그 모피를 잘 안 입고 또 악어 가죽 이런 것들을 좀 안 입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라쿤털이야. 라쿤털. 그 라쿤털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패딩에 있는 그 부드러운 털 있죠. 그게 라쿤이라는 동물에게 얻는 털인데 이게 부드럽잖아. 근데 문제는 이 라쿤을 죽인 다음에 털을 얻으면 털이 사후경직이 되기 때문에 뻣뻣해져서 부드럽게 안 나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얻냐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털을 얻기 위해서 라쿤을 잡아서 머리를 땅에 내려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기절해 있는 상태에 있는 라쿤의 털을 오려낸다 라는 거죠. 그러면 털의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그 뒤로는 라쿤 털을 입지를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의복 관련해서는 동물 학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쌤도 그 신발 같은 거 살 때 소가죽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인조 가죽을 더 많이 입고요. 털도 뭐 오리털 같은 거는 괜찮겠죠. 오리털 같은 건 괜찮은데 라쿤 털처럼 이렇게 동물을 학대해서 얻는 털은 입지를 않아요. 근데 오리털이나 뭐 닭털 같은 것들은, 개털 같은 것들은 괜찮죠.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러서 잘라서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복에 의해서 개성이 상실된다. 제복이라면 대표적으로 교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옷을 입게 되면은 단결과 화합은 잘 돼요.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라는 단결과 화합은 잘 되는데 어쨌든 자신의 개성이 표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있다. 이거 뭐냐? 빨리 옷을 만들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해진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에 그런 게 많아. 어저께 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혹은 여자 주인공이 입었던 옷이 바로 다음날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신세경이 입었던 레깅스 이러면서 바로 팔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고요. 유행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가 저게 지금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유행에 민감해서 동조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패스트 패션이라는 겁니다. 자, 의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우리가 볼 거는 리사이클 패션만 볼 거야. 이게 뭐냐면 옷을 재활용해서 입는다라는 거죠. 유행은 돌고 도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복고의 옷들을, 혹은 내가 옛날에는 유행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유행을 지났지만 그것을 개조해서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사이클 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재활용해서 입으니까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내 개성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이 바로 리사이클 패션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어디서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묘 앞에서 하죠. 동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의복 끝났고 두 번째 음식 간다. 아 배고파? 모르겠지. 다 여러분은 각자 있으니까. 쌤은 배가 안 고픈데 만약에 배가 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식을 드세요. 이 지식은 양식이니까 마음의 양식을 드세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에 문제가 있다.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는 뭐냐면 빨리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쓰레기니까 정크라 그러는 거야. 뭐냐? 칼로리는 겁나 높은데 영양가는 없어. 그래서 후딱 빨리 먹고 어쩐지 그 칼로리를 통한 열량을 얻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다라는 게 바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인데 이러한 것들은 보통 기름지기 때문에 비만과 폭식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참 나는 햄버거 같은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음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을 통해서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음식 관련해서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땅에 버리면은 그것이 어쨌든 지하수나 강으로 흘려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킨다거나 토양을 썩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남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급식 먹을 때 너무 많이 남기더라. 최대한 남기지 않을 만큼만 뜨고 최대한 다 먹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식 관련해서는 공장식 축산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고기들은 갑자기 먹고 싶긴 한데 부드러워야 되잖아. 그럼 육질이 부드러우려면은 이 소들이 뛰어노는 게 효과적이니 아니면 소가 그냥 우리의 가만히 갇혀 있는 게 효과적이니? 우리에 갇혀 있는 게 효과적이야. 왜? 뛰어놀면은 이 소가 근육질이 되면서 근육은 찔겨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지는 거야. 초원에 뛰어노는 게 아니고 우리에 가둬넣어서 육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운동을 안 시킨다. 소가 됐든 닭이 됐든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러한 식의 공장식 축산의 문제이다. 왜? 동물들에게 정말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쌤도 고기를 먹을 때 한우는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호주산을 먹어요. 왜? 솔직히 우리의 가둬두고 키우는 소보다 초원에 뛰어놀았던 소가 더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가 인간의 몸에 더 좋지 않겠냐? 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음식 관련해서 이런 해결책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슬로푸드 운동과 두 번째는 로컬푸드 운동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 슬로푸드 운동이라는 거는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로 쓰이는 거고 로컬푸드는 사실은 이제 슬로푸드가 뭐냐면은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것들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이 햄버거를 만들어 쓰지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대량 소비를 하는 유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패스트하게 하지 말고 슬로우 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러한 음식을 소비하자라는 운동인데 마찬가지로 로컬푸드도 이러한 지역적인 의미를 더 강조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음식과 식자재를 통해서 요리를 만들고 그러면은 건강도 있고 또한 유통 과정도 생략이 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운동이 바로 로컬 푸드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 운동.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식자재를 사용하자라는 운동이다라는 거죠. 패스트푸드의 반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 운동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뭐가 있을까? 응? 저기 인천 강원 인천 저기 강화도에 가면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를 들어 강원도에 가면은 감자전 같은 것들. 강원도에 감자가 많이 나니까 감자로 만든 음식엔 감자전, 감자구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3번부터 가는데 지금 필기한 게 사라졌죠? 선생님이 찍는 공간을 좀 바꾸게 되면서 적어놓았던 것들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쓰면서 바로 하도록 할게요. 3번이죠? 소비와 윤리죠? 쓰면서 지우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와 윤리는 뭐냐면 소비를 하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소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소비의 문제가 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첫 번째, 과시소비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충동소비를 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의존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과시소비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지만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보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측면에서 하는 소비를 말하는 거고, 충동소비라는 거는 내가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 광고 때문에, 특히 홈쇼핑 광고 때문에 고객님 딱 10분에게만 판매하겠습니다. 지금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의존소비는 역시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남들이 사니까 그냥 나도 따라 사는 그러한 소비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자,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 환경이 오염된다고 보냐면 무절제한 소비와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노트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노트를 쓰고 버린다면은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생산한 만큼은 결국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생산한 만큼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경제 정의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경제 정의라는 말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전혀 정의롭지 못한 생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물건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착한 초콜릿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착한 초콜릿.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나쁜 초콜릿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초콜릿의 원료는 카카오야, 카카오. 근데 이 카카오가 나무에 맺는 열매인데,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노동자들이 힘들게 나무에 올라가서 수확해가지고 그 초콜릿 회사에게 파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초콜릿 회사에서는 초콜릿 하나를 팔아서
100의 이윤을 낸다고 치면은 그 100의 이윤 중에 99는 자기가 이윤을 먹고 카카오를 채취하는 농민들에게는 1만 준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그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한 사람은 누구야? 사실은 농민인데, 그 아프리카 농민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초콜릿을 통한 이익을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만 계속적으로 쌓아가게 된다면 그 둘의 불평등은 심화가 되면서 결국 경제 정의가 붕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초콜릿을 왜 쓰는 거냐면, 만약에 초콜릿을 통해 얻는 이익이 100이라면 그 이익 중에 20%는 30%는 50%는 카카오를 생산한 농민에게 주는 그러한 기업의 초콜릿을 우리가 착한 초콜릿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초콜릿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커피도 그런 게 있고요. 커피도 그런 게 있고, 뭐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자, 특히 우리가 이 경제 정의의 붕괴일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임금의 노동,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대 기업들을 비판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소비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의 종류가. 그게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가 있는데, 자, 합리적인 소비는 뭐냐면 뭘 고려하느냐?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 쉽게 말해 가성비를 고려하는 거예요. 제일 적은 가격으로 가장 큰 만족, 이걸 바로 가성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소비를 우리가 바로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윤리적 소비는 뭐냐면 인류의 뭘 고려해? 보편 가치를 고려한 소비야. 인류의 보편 가치를 고려한 소비를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환경, 정의, 사회 정의, 인권 등등등의 가치를 고려한 소비를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말로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착한 초콜릿을 구매한다라는 게 윤리적 소비에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또 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녹색 소비 같은 게 있어요. 녹색 소비. 녹색 소비가 뭐냐면 재활용이 된 제품을 사거나 혹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를 우리가 녹색 소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녹색 소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소비만이 아니고 윤리적인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어.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 밥을 먹으면은 보통 밥하고 그 문방구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밥을 먹을 때 꼬아이들끼리 같이 먹는단 말이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지만, 그때 밥을 딱 먹고 그 꼬아이들끼리 밥을 딱 같이 먹어. 여학생이랑 밥을 같이 먹던지 남자랑 밥을 같이 먹던지 딱 노트를 살 때, 여러분들이 살 때는 그 하얀 노트를 사는 게 아니고 녹색 소비 같은 걸 하려고 보면은 노트에 이렇게 마크가 돼 있어. 이것은 재활용을 한 노트입니다. 그런 노트를 사는 거야. 그럼 여자애가 물어보겠지. 야, 너는 왜 이렇게 하얀 노트가 아니고
좀 색깔이 바른, 색깔이 조금 있는 그런 노트를 사니? 라고 물어보면은 너는 뭐라 그럴 거야? 나는 너한테 신선한 공기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남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여러분들이 연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덥지? 예, 잠깐만 선풍기 좀 틀고 올게. 선풍기를 어디서 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선풍기를 어디서 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근데 지워야 되나? 이걸 미리 찍어놓고 안 하니까 칠판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화와 윤리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화와 윤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문화가 뭐겠습니까? 다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다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의 다문화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다문화 모형을 알아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까를 얘기하는 모형인 다문화 모형에는 동화주의 모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샐러드 볼 모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국수주의 모형이 있어요. 자, 동화주의 모형은 뭐냐면 우리가 용광로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첫 번째 동화주의 모형부터 보게 되면은, 동화주의 모형은요,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동화주의 모형이라고 한다.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그래서 뭐 만약에 필리핀의 문화가 있다면 그 필리핀의 문화를 주류 문화인 한국의 문화로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 동화주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샐러드 볼 모형은 뭐냐면 같은 말로 샐러드 그릇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각 문화가 색깔을 지니면서도 공존한다. 각 문화가 색깔을 지니면서 공존한다. 각 문화가 색깔을 지니면서 공존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샐러드 그릇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샐러드 그릇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뭐 양파도 흰색으로 이쁘고 당근도 오렌지색, 오이도 초록색깔로 각각의 샐러드들은요 자신들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릇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샐러드 그릇 모양이라고, 혹은 샐러드 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수주의 모형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국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국수주의 모형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한다. 주류, 비주류 문화가 공존한다. 국수를 보면은 국수를 보면은요, 오늘 강의 너무 자주 끊긴다. 미안합니다. 자, 국수를 보면은요, 주류가 되는 것은 국수가 있고요, 비주류가 되는 것은 고명이 있다. 계란 고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수와 비주류인 고명이 잘 어울려야만 맛있게
국수의 맛이 나오는 것처럼 비주류 문화와 주류 문화의 공존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샐러드 볼 모형하고 국수주의 모형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둘 다 다른 문화가 공존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국수주의 모형은요 주류 비주류로 나누지만 샐러드 볼 모형은요 주류 비주류의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샐러드 그릇 모형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이 없고 샐러드 그릇 안에 있는 문화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관용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게 뭐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관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관용을 할 때는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뭐? 관용의 역설에 빠져요. 관용의 역설. 관용을 했는데 관용을 하려고 했던 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가 관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관용을 왜 하냐? 존중과 이해를 왜 하냐면 어떠한 그 사회의 평화와 질서와 공존과 평화, 질서, 공존, 뭐 존중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관용을 하는데 어떤 무자비하고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가 오히려 관용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평화나 질서나 존중의 가치가 훼손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용을 한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그 테러 집단의 테러 문화를 관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 테러 문화를 관용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존중과 질서와 평화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용의 역설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관용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관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의 범위를 보통 어디까지 정하냐면은 우리는 관용을 보편 윤리에 근거해서 보편 윤리의 범위 내에서 관용한다. 보편 가치의 범위 내에서 관용. 즉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관용할 때에는 그 문화가 보편적인 가치, 예를 들면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환경의 보호, 정의의 실현, 인권의 보장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편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환경이나 정의나 인권을 보장하는 문화에 대해서만 관용을 해야 되는 관용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관용에 대해서. 관용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편 가치의 범위까지로 관용의 범위를 한정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주의를 볼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야. 문화 상대주의가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면 각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필리핀의 문화, 미국의 문화, 베트남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는 건 뭐냐면 과연 윤리 상대주의냐? 윤리 상대주의. 윤리까지도 상대적인 것이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 필리핀의 윤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슬람의 윤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베트남의 윤리, 더 나아가서 테러 집단의 윤리까지도, 테러 집단 사회의 윤리까지도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윤리 상대주의. 근데 여러분들, 문화가 상대적인 거는 100% 맞아. 중국의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데, 과연 중국의 윤리와 우리나라의 윤리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로 따지면은 개고기를 먹는 거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음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게 맞지만, 대표적으로 전족이나 명예살인처럼 어떠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는 윤리 상대주의가 아니라 어떤 관점? 윤리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부정을 한다라는 거지. 윤리 보편주의라는 건 뭐냐면, 윤리는 상대주의, 각 나라별로 다른 게 아니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각 나라를 초월해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를 초월해서 인정해야 한다, 혹은 각 나라를 초월해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윤리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족이나 명예살인처럼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대주의를 인정을 하는데, 문화 상대주의까지는 관용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윤리 상대주의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윤리는 보편주의인지는 고민을 하지만, 정답은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어? 관용에서 우리는 관용의 범위를 보편 가치의 범위 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윤리 상대주의가 아니라 윤리 보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윤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6번 여러분들은 필기가 안 돼 있겠죠? 그것들은 또 여러분들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몸 되게 많이 힘드네요. 진짜로. 선생님도 많이 지치고, 참. 여러 번만 지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7월쯤 되니까는 정말 지치네요.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만 끊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 여러분도 필기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5번입니다. 5번. 주거와 윤리. 주거와 윤리. 과연 주거는 윤리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거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체성 형성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정서적 안정의 기능이 있다. 자, 우리가 주거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산다라는 거는요,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정서적 안정은 내가 어떻게 집에 갔을 때 어떤 나의 정서적인 안정,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형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30대 초반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오피스텔을 딱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날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창 밖에서 막 차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아, 오늘 하루 열심히 딱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맥주 한잔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난 오늘 뭘 했으며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거를 누가 알고 있는가? 막 이런 정서적인 혼란이 오면서 과연 난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도 아, 뭔가 휴식이 있기보다 안정적이기보다는 뭔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이런 적이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 그러냐면 주거가 정체성 형성이나 정서적 안정에 있어서 기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향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로 이것을 집의 실존적 의미의 상실이다. 집의 실존적 의미의 상실이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보기에 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성냥갑이나 닭장처럼 지어놓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을 그려보세요.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입구가 있고 그 마을의 입구를 들어서면 그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옆에는 정자가 있고 내가 퇴근하고 그 마을의 입구를 지나서 나무를 지나서 모퉁이를 돌면 애들이 오빠 오늘 뭐 하고 왔어요? 형 오늘 뭐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 나는 오늘 뭐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공동체의 전통을 나누면서 또 집에 들어와서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진정한 주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주거가 그러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고향의 상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집의 실존적 의미, 정체성의 형성과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특히 그래서 이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집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실존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주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또 하나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우스 푸어라는 겁니다. 하우스 푸어. 자, 하우스 푸어라는 거는요, 집은 있는데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샀는데 사실은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사기도 하지만 보통 은행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죠.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집은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200 받으면 그 중에 100만 원은 은행에 대출 이자로 나가더라. 그렇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집도 있고 열심히 살지만 결국 가난한 하우스 푸어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처럼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고 그 이자를 갚는 것에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 하우스 푸어의 문제. 여러분들은 졸업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쯤 되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하우스 집값 상승은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월급 대비 너무 비싸잖아. 월급 대비 너무 비싸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뒤에 문제를 통해서 더 한번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와 윤리를 볼 겁니다. 종교와 윤리. 종교와 윤리는 사실 별게 없고요. 종교와 윤리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건 누가 있냐면 엘리아데가 있어요. 엘리아데. 이 사람만 보면 되는데요.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인간을 종교적 존재라고 봅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다.
즉 인간에게는 어떠한 종교, 성스러운 영역이 있다.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을 믿고 신을 따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본 게 바로 엘리야드가 인간의 본성을 본 특징이고요. 또 엘리야드의 정말 큰 특징은 종교는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의 만남이다라고 했어요. 종교는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의 만남이다. 성스러움과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얘들아 미안하게. 종교는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의 만남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을 우리가 보통 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속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을 우리가 종교니까 성이라고 얘기해서 속과 성의 조화를 추구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보거나 불교를 보면은 현실인 세속과 그 종교인 성스러운 장소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되고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절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드가 보기에는 이 현실은요 성스러움이 실현되는 곳이야. 그걸 성현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은 성스러움이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교회나 꼭 불교를 꼭 절에 가지 않아도 이 현실 사회 속에서도 영적인 활동을 신성함을 느낄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실과 종교, 세속과 종교의 조화를 추구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드라는 거죠. 속과 성의 조화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드도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좀 안 좋아서 문풀 강의를 월요일에 찍고 싶기는 한데 오늘 몸이 진짜 안 좋네. 일단은 좀 찍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좀. 근데 또 여기서 내가 몸이 안 좋다고 딜레이 시키면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풀고 완수합시다.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경기고등학교도 이미 기말고사까지 진도가 끝났고 애들은 수시 공부하느라고 오늘 강의를 안 들을 테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내신 공부하느라고 오늘 강의를 꼭 문제풀이까지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쌤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막 억지로 찍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회복하고 월요일에 찍는 게 쌤이 이번 주에 계속 집에 10시에 들어왔거든요. 선도위원회도 있었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오늘 힘들어서 억지로 찍는 것보다는 주말에 좀 쉬고 운동도 하고 해서 월요일에 건강하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엘리야드하고 여기 있는 하이데거는 문제풀이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미안한데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강의를 기다렸는데 못 들은 사람들은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잘 보내요.